방구석 시어터.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벌써 개강한 지 일주일이나 지났네요. 여러분은 잘 적응하셨나요? 저는 아직도 아침 수업이 있는 날에는 눈을 뜨기가 힘들답니다. 그래도 금요일은 공강이라 견딜만 한 것 같아요. 방학 내내 집에만 누워있다가 오랜만에 머리를 쓰니까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얼른 적응을 마치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I've tried playing it cool, but when I'm looking at you, I can't ever be brave, 'cause you make my heart race. Shot me out of the sky, you're my kryptonite. You keep making me weak, yeah, frozen and can't breathe. Something's gotta give now, 'cause I'm dying just to make you see that I need you here with me now. 'Cause you've got that one thing. So get out, get out, get out of my head. I'm falling to my arms instead.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need that one thing. You've got that one thing. Now I'm climbing the walls, but you don't notice at all that I'm going out of my mind all day and all night. Something's gotta give now, 'cause I'm dying just to know your name, and I need you here with me now, 'cause you've got that one thing. So get out, get out, get out of my head. I'm falling to my arms instead.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need that one thing. Get out, get out, get out of my mind, and come on, come into my life.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need that one thing. You got that one thing. You've got that one thing. Get out of my head. I'm falling to my arms instead. So get out, get out, get out of my head. I'm falling to my arms instead.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need that one thing. Get out, get out of my mind, and come on, come into my life.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need that one thing. And you got that one thing.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인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철학적인 영화예요. 철학적인 영화라고 하면 뭔가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본 영화인데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는 것 같아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영화는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보지는 않으셨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저도 이 영화를 보기 전에 한 남자와 호랑이가 보트에 탄 포스터는 본 적이 있어요. 영화는 캐나다 소설가인 얀이 자신이 쓸 책의 소재를 찾아 여행을 다니다가 파이를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파이는 얀에게 동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파이의 이름은 피산 몰리토 파텔인데 어린 시절에는 자신의 이름을 싫어했어요. 피산이라는 이름이 자칫 피싱, 즉 오줌 싸다라는 뜻으로 들리기 십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산 몰리토 파텔이라는 이름 대신 파이라는 이름을 직접 붙이게 됩니다. 파이의 가족은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했어요. 파이는 동물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께서 동물과 인간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동물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파이 가족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파이 가족은 동물원을 그만두고 캐나다로 떠나게 되죠. 캐나다로 가서 동물을 팔아 정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들도 데리고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파이 가족은 폭풍우를 만나고 그로 인해 배가 침몰하게 돼요. 파이는 다행히 구명보트에 탑승하여 목숨을 건집니다. 다리를 다친 얼룩말과 굶주린 하이에나, 오랑우탄, 그리고 벵갈 호랑이 파커까지 구명보트에 함께 탑승합니다. 굶주린 하이에나는 얼룩말과 오랑우탄을 잡아먹지만 호랑이 파커가 하이에나를 잡아먹고 말죠. 파커는 파이까지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꾀를 써서 바다로 내려간 파이는 다행히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다시 한번 폭풍우를 맞닥뜨리게 되고 파이와 파커가 탄 배가 다시 한번 뒤집어지면서 파커가 물에 빠집니다. 파이는 파커를 구해주고 그들은 그렇게 공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한 섬에 도착하는데 미어캣과 식량이 풍부한 섬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해 잠을 청하던 중 파이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밤이 되면 호수는 산성화가 돼 모든 게 녹아버리고 꽃 안에는 사람의 이가 발견되었죠. 결국 다음날 아침 파이는 음식을 챙겨 항해와 표류를 반복하다 마침내 멕시코 해변에 닿게 됩니다. 파커는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작별도 없이 근처의 숲으로 사라져버리죠. 227일 동안 생과 사를 함께한 파이에게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죠. 속이 상한 파이는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파커는 동물일 뿐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죠. 비록 파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지만 파이는 파커와 함께하는 동안 그에게서 영혼의 무언가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멕시코 밀림으로 들어간 파이는 멕시코 사람들에게 구조됩니다. 구조된 파이에게 영사관 직원 2명이 파이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오는데요. 파이는 사람들에게 겪은 일을 모두 말해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라고 파이를 다그칩니다. 결국 파이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다리를 다친 얼룩말을 다리를 다친 선원, 오랑우탄은 어머니, 하이에나는 요리사, 호랑이는 자기 자신으로 바꾸어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배가 침몰한 뒤 구명보트에는 파이와 다리가 부서진 선원, 요리사, 그리고 엄마가 남았고 선원의 다리가 썩기 시작하자 죽을 수도 있다며 요리사는 선원의 다리를 자르고 결국 그 선원은 사망합니다. 이후 요리사는 그의 살점을 이용하여 낚시를 하고 엄마는 분노하며 그렇게 둘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거북이를 놓친 파이에게 요리사가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는 말립니다. 어머니는 파이를 뗏목으로 도망치게 한 후 요리사와 다투고 결국 요리사는 파이 어머니를 살해하죠. 파이는 다음날 자신이 요리사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작가에게 파이는 2가지 이야기 중 어느 것이 마음에 드냐고 묻는데요. 작가는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고 답하고 파이는 신의 존재도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표류기를 넘어 의심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파이는 힌두교로 우주를 만나고 이슬람으로 소속감을 느끼는데 성당에서 신은 왜 자기 아들을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받게 하나요? 왜 인간의 죄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켜요? 무슨 사랑이 그래요? 등의 어린아이라면 할 법한 질문들을 합니다. 파이의 의심은 곧 믿음으로 변하고 파이는 모든 신을 믿습니다. 의심과 믿음은 생존과 직결되기도 하고 이야기에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신이라는 존재와 닿아 있어요. 영화에서 바다는 자연, 곧 신을 의미합니다. 바다가 자주 우주나 하늘로 비춰지는 이유죠. 우리는 자연에 그저 순응했다가 정복하고 또 이제는 공생해야 한다는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죽음과 생명을 모두 품고 있는 자연 안에서 생명체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칩니다. 바다 위에서의 파이와 파커처럼 말이죠.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며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자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Dance with me under the diamonds. See me like breath in the cold. Sleep with me here in the silence. Come kiss me silver and gold. You say that I won't lose you, but you can't predict the future. So just hold on like you will never let go. Yeah, if you ever move on without me, I need to make sure you know that you are the only one I'll ever love. Yeah, you. If it's not you, it's not anyone. Looking back on my life, you're the only good I've ever done. Yeah, you. If it's not you, it's not anyone. Not anyone. Forever's not enough time to love you the way that I want. 'Cause every morning I find you, I fear the day that I don't. You say that I won't lose you, but you can't predict the future. 'Cause certain things are out of our control. Yeah, if you ever move on without me, I need to make sure you know that you are the only one I'll ever love. Only one. Yeah, you. If it's not you, it's not anyone. Gotta tell ya. Looking back on my life, you're the only good I've ever done. I've ever done. Yeah, you. If it's not you, it's not anyone. It's not anyone. Not anyone. If it's not you, it's not anyone. Oh yeah. Yeah, you are the only one I'll ever love. If it's not you, it's not anyone. Gotta tell ya. Looking back on my life, you're the only good I've ever done. Yeah, you. If it's not you, it's not anyone.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설국열차입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라 몇 번을 돌려봤기 때문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설국열차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기가 다시 시작되고 기차 안에 사는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열차 안에는 꼬리칸부터 머리칸까지 철저하게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먹는 음식도 사는 방식도 전혀 달라요.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은 앞칸의 사람들보다 낮은 서열로 여겨지며 천대받고 무시당합니다. 노동을 해야 하며 음식으로는 벌레로 만든 양갱을 배급받죠. 설국열차에 탑승할 당시 꼬리칸에 올랐다면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꼬리칸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앞쪽한 사람이 꼬리칸에 나타나고 아이들을 체크하더니 아이 2명을 데려갑니다. 자신의 아이를 데려가자 필사적으로 보호하던 아버지 앤드류는 자신의 구두를 총리인 메이슨에게 벗어던집니다. 이로 인해 앤드류는 권력자들의 실험 대상이 되죠. 사람들은 기차의 창문을 열고 앤드류의 팔을 내밀어 시간을 재는 끔찍한 실험을 행합니다. 결국 앤드류는 끊임없이 비명을 내지르다가 얼어버린 팔을 절단당하게 돼요. 그 후 메이슨이 연설을 합니다. 초창기부터 사람들은 자리에 맞게 살아왔으니 각자의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 따라서 당신들은 꼬리칸에 속하고 나는 머리칸에 속한다. 당신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죠. 이에 분노한 꼬리칸의 리더 커티스는 차별에 분노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혁명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커티스는 사람들이 인원 체크를 하러 들어올 때 4번째 문까지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원통을 연결하고 그 원통으로 앞칸까지 뚫고 나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일찍 인원 점검 시간이 돌아오고 통을 연결하는 소리와 계획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은 단백질 블록에 대해 항의하며 시간을 벌고 원통을 무사히 연결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감옥 안에 도착하는데 설국열차를 설계한 남궁민수를 찾아내죠. 앞칸으로 가는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남궁민수에게 크로놀이라는 마약과 비슷한 것을 제공합니다. 남궁민수는 자신의 딸 요나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고 투시 능력이 있는 요나는 사람들을 도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던 중 이상함을 감지한 요나는 문을 열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문은 열리고 맙니다. 그곳에는 머리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고 메이슨이 나타나 항복을 요구합니다. 꼬리칸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고 머리칸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죠. 그러던 중 터널이 나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미리 준비를 해둔 머리칸 사람들에 의해 다수의 꼬리칸 사람들이 희생돼요. 싸움은 계속되고 커티스에게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메이슨을 잡을 수 있는 기회와 동료 에드가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 것이죠. 커티스는 고민하다 끝내 메이슨을 붙잡고 에드가는 죽게 됩니다. 메이슨이 인질로 잡히면서 싸움은 잠시 끝이 나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식수칸으로 가 몸을 씻습니다. 그 후 몇 명의 꼬리칸 사람들과 함께 앞칸으로 이동하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감옥 같았던 꼬리칸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두컴컴하고 희망이 없었던 뒤쪽 칸과는 달리 밝고 생생한 공간이 가득했죠. 과일이 있는 온실, 물고기가 가득한 수족관에 초밥집 등 고급스러운 장소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초밥집에서 초밥을 먹고 가는데 커티스는 메이슨에게 꼬리칸 사람들이 먹던 단백질 블록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앞쪽으로 더 나아가니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학교가 나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는 꼬리칸 아이들과는 달리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꼬리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 설국열차를 책임지는 책임자 윌포드에 대한 숭배심 등을 배우며 자랍니다. 때마침 달걀을 실은 수레가 들어오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달걀을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달걀은 함정이었고 그 안에는 꼬리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차례 총격전이 벌어지고 또 몇몇 동료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상자에도 진격을 멈추지 않고 사우나, 미용실, 클럽 등을 거쳐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칸인 엔진칸에 다다라서 문을 열라고 말하는 커티스에게 남궁민수는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열고 싶은 문은 그 문이 아니다. 이 돌기만 하는 열차에서 밖으로 통하는 문이다 라고 말이죠. 남궁민수가 크로놀을 모은 이유는 마약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크로놀은 폭발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 문을 부수고 열차의 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였죠. 커티스는 그런 남궁민수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폭동자들이 밖으로 나가다가 몇 발자국 떼지 못하고 얼어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바깥이 얼마나 추운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남궁민수는 담배를 주며 커티스를 진정시키는데 진정이 된 커티스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식량이 부족했던 꼬리칸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는 행동을 했는데 그중 아이들이 가장 맛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죽여 먹으려고 했고 그 앞을 길리엄이 막아섰는데 길리엄은 자신의 팔을 잘라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죽이겠다고 한 주동자는 바로 커티스였습니다. 그 죽이려던 아이는 커티스를 그토록 따르던 에드가였고 길리엄으로 인해 사람들은 진정하게 되었죠. 따라서 이제는 자신이 이 문을 열어 헤쳐나가야 한다고 커티스는 말합니다. 커티스의 이야기가 끝나자 갑자기 엔진칸의 문이 열리고 윌포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팔을 잘라 아이를 구했던 길리엄이 윌포드의 친구였던 겁니다. 뒷칸 사람들의 반란은 열차의 인구수가 많아지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나죠. 윌포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후계자는 커티스라고 말합니다. 엔진칸 안으로 들어간 커티스는 엔진 수레바퀴 사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 티미를 발견하고 그동안 엔진을 움직였던 원동력이 꼬리칸에서 데려간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커티스와 남궁민수는 크로놀 뭉치를 기차 문에 부착해 문을 폭파시킵니다. 폭발로 인해 눈사태가 일어나고 기차는 전복되어 요나와 티미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들은 유유히 사라지고 북극곰이 보이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를 제작한 봉준호 감독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 격렬하게 앞으로 돌진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인간적인 측면이 담긴 영화라고 말해왔습니다. 설국열차의 칸은 모두 알다시피 계급을 상징합니다. 꼬리칸은 최하층이고 앞으로 나갈수록 계급이 올라가며 머리칸은 최상층을 상징하죠. 커티스의 혁명으로 칸을 진전하는 것은 바로 인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커티스의 혁명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한 투쟁에서 시작됐죠. 바깥의 짐승보다 육체적으로 약한 인간들이 불을 발견함으로써 상황이 역전되듯이 컴컴한 곳에서 커티스의 일행 또한 불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적을 물리친 후 커티스 일행은 농경지 칸을 지나고 먹을 고민이 해결되자 그들은 교육의 칸으로 들어섭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 후, 즉 산업혁명 후에 대두되었죠. 이처럼 열차의 앞쪽으로 나아갈수록 계급과 인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열차 안의 사람들은 앞쪽 칸으로의 전진만 생각하지만 남궁 민수는 진짜 희망은 열차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북극곰이 비춰지는데 육식동물인 북극곰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 아래 생물들도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생태계가 작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북극곰을 통해 열차 내부가 아닌 바깥의 희망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또 역사의 방향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계 밖으로 나아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도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많은 생각이 나게 하는 설국열차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얼른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영화 들고 올 테니까 일주일 후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전세현, 기술의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